지난주 금요일에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현재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향후에 경제 상황이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장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때 2,000포인트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넘은 다음에 종가로 2,000포인트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지금은 1,97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경제 쇼크 위기가 온 다음에 주식시장의 패턴, 자산시장의 패턴은 일단 패닉 셀링, 급격한 하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반사적 반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사적 반등 폭의 어떤 의미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국면, 급냉 다음에 반사적 반등의 어떠한 폭이라든지 양태라든지 또 주도주라든지 이런 기술적 반등의 어떤 힘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그 다음에 전개되는 펀더멘탈 경기의 장기적인 좀 중기적인 추세, 그 다음에 전개될 경기의 어떠한 그 궤적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함정도 있습니다. 이 반사적 반등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파르게 이제 그 낙폭을 만회했지만 그게 이제 지나친 기대감으로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더멘탈이 적정하게 뒤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좀 다시 실망매가 이어지면서 장기간 자산시장 혹은 주식시장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지금이 그 변곡점에 와 있다. 반사적 반등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펀더멘탈의 궤적, 향후 전개될 하반기 기업 이익, 또 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기 회복의 강도, 회복은 되지만 느리고 실망스러운 회복이라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현재는 좀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서 지금이 또 새로운 중요한 변곡점이고 중요한 어떠한 그 갈림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적 반등 말씀하셨고 지나친 기대감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의 특권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는 카드가 좋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의 충격은 금융위기 때 버금가는 경제 충격이기 때문에 회복에도 한 2년 정도의 적어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그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전개될 기업 이익의 개선 속도나 경기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는 매우 더디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조금 주가가 오버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뉴욕타임즈의 제일 일면에 코로나19로 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실렸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월남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7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가 얼마나 이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시장은 그거를 굉장히 빨리 좀 잊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센터장님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천을 한번 갔다가 또 밀렸다가 막 이런 그 상태인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의 임계치까지는 접근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2천선 회복 이후에 투자자분들의 경우 이 다음 단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2천선 이상의 환경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본질 가치와 비교해서 보면 뭔가 프리미엄이 더해졌을 때 그 가능한
어떤 지수 영역대다라고 볼 수가 있지 예. 당연히 가야 할 어떤 수순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예. 특히 이제 2000선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지난 주말 기준에서 2000선 근처까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었었는데 거래일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58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000선 붕괴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2010년대 이후에 이렇게 2000선이 붕괴된 이후에 회복되었었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최장 약 한 121거래일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었던 적이 있었고 예. 당시에 이렇게 코스피가 2000이 붕괴되었었던 주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소규모 외환위기, 국제유가 급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등이 있었죠. 근데 2000선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는 당시 이런 경기 충격에 대한 문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정책 당국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미흡했었던 부분 등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의 마찰 요인도 없었고 이 과정에 정부와 기업 간의 마찰도 크게 이제 완화되는 상태가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반영된 것이 현재 위치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겠고요. 예. 문제는 앞으로 마찰 요인이 없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미중 충돌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마찰의 첫 번째 어떤 징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국가 대 국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 또 정부 대 기업 간의 문제 아니면 산업 대 산업에 대한 문제로 번지지는 않는지 이런 마찰 요인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해 나가시는 부분이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마찰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찰 요인주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미중 그 갈등 꼽아 주셨는데 그것과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기 부양책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시장의 그 기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앞에서 멘트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도 제일 초기의 계획치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지나면서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 경기 부양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센터장님께서. 우선 뭐 상당히 준비되었었던 정책이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이 늘어난 정부 부채를 향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을 조금 많이 지적들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경제를 하나의 자산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 자산의 확장 속도가 상당히 그동안 빨랐었다라는 점 등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부채만 띄워놓고 우리가 볼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의 누적된 캐피탈, 즉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수준도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예.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논쟁 등이 상당히 조금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좀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 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 주요국들은 대부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의 가격의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채권의 강세가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점인데 그만큼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예가 이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부분과도 좀 비유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마이너스로 가게 됐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원유라는 거를 보관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통화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보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돈을 찍어내다 보면 이는 결국에는 소화가 될 수 있는 자본이 현재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 자체가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어떤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효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우선 경제를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경제를 빨리 아무튼 시급하게 정상화시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잠깐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7.135 위안까지 1달러당 7.135 위안까지 올라가서 위안화의 가장 높은 2008년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은행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인민은행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환율,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현재는 환율로 지금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아무튼 박사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상당히 많이 절하가 됐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상이 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가 지금 어쨌든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글로벌 전체적인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약 한 1년 반 정도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예. 그렇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환 사정이 그렇게 썩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수요 위축은 부채 조정의 어떤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가 부채 쪽에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예. 나머지 신흥국 쪽의 기업 국가 부채가 높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라든지 내지는 중국처럼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수요 위축이 이 디레버리징 부채를 상환하는 특히 외화 부채의 만기가 만약에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면 예. 올해 내년이 이제 중국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 위축 상황에서의 부채 조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리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환율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환율 시장의 스트레스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안화의 고시 환율 상승으로 예.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아무튼 중국의 펀더멘탈도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의 요인이나 또 취약한 요인들 자체가 가장 변화가 심한 가격 변수에서 우선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위안화에 대해서 좀 계속 주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전체적으로 아무튼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략하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아까 저의 강요에 의해서 전망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앞서 이제 코스피 2000선에 접근한 부분이 임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좀 지수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하락할 경우 그리고 아니면 이런 정체 사항이 약간 좀 시간적으로 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2000선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사례한 부분 등을 좀 구분지어서 접근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여기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3월과 같은 충격에 대한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겠죠. 당시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경제 환경의 변화였었기 때문에 똑같은 충격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 보는 부분 등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가 정체되거나 조금씩 내려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우리가 검증이 됐지만 이런 경기 침체 요인에 잘 버텨왔었던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복원력이
빠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었는데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압축 매매 전략을 당분간 수행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판단이 들고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2000선을 상회할 때입니다. 2000선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 의존한 어떤 수급 환경이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로 확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2000선을 상회하는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바벨 전략이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 전략이요. 기존의 주도주는 그대로 관심을 갖고 계시되 이제는 밸류에이션 갭을 줄이기 위한 다른 부진 산업들 중에 업종 대표주들은 단기의 어떤 실적이나 업황 상황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려 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코스피가 2000선을 상회한다라는 전제에서만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2000선을 상회하는 것이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된다라면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업종과 주식 종목 중심으로만 좀 추려나가는 부분 등이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적 측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상회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최근에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여러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거를 상회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으로, 또 반대쪽에서는 업종 대표주처럼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을 양쪽으로 해서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박사님께서는 혹시 뭐 관심 갖고 계신 업종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예,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번 주가 반등 과정에서 많은 힌트를 시장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국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조금 소프트웨어적이고 플랫폼적이고 그리고 조금 혁신성이 있는 그러한 단순한 어떤 그 설비 투자에 의한 제조 프레임에서 돌아가는 산업보다는 그것과 조금 대조적인 어떤 그 서비스 산업 쪽에서 지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활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강한 이유도 단순히 기술적 반등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쏠려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그 주도주나 어떤 시장의 중심을 그쪽에서 좀 계속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또 조정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혁신 성장 기업 그리고 기술주의 헤게모니를 미국의 나스닥의 어떤 그 핵심 우량 기업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또 전 세계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그런 쪽은 조금 버틸 수 있는 현금 우량성이 높고, 또 밸류에이션은 물론 높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을지언정 이러한 종목들의 변동성은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혁신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계속 박사님께는 추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기업들, 혁신적이면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가총액이라는 것들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한 25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른바 이제 업종의 대표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마저도 탈락을 해버린 상태니까 뭐 포스코니 이런 거는 뭐 아예 저 뒤로 밀려버린 상태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는지, 박사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그 빅 사이클은 지났다. 그런 그 설비 투자 중심적이고 전 세계의 어떤 그 공급 체인 쪽에서 한국이 적지 않은 큰 위치를 차지하고 또 경쟁력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만은
그 경기 순환적인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경기 순환적인 산업들이 그동안 경기가 좀 바닥에서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상당히 영업이익 증가폭이 큰 예. 그런 빅 어닝 사이클을 만들면서 PR이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은 글로벌리 봤을 때 빅 사이클이 아니라 스몰 내지 미들 사이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경기가 예. 회복되더라도 큰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 사이클 그 회복 국면에서 예전보다는 이익의 개선 탄력도가 조금 낮다 보니 예. 적정한 PER이라든지 적정한 PBR 이런 멀티플에 대한 어떤 그 부여도 매우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도 미국이 이런 혁신 기업들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공급 체인 쪽에서 한국의 어떤 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은 물론 있겠지만 좀 추세적인 어떤 그 큰 사이클을 보고 매매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걸 그렇죠.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극히 부진한 실적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한 33%의 이익 감소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 또 이 중에서는 가장 믿었던 IT 섹터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한 자리 숫자이긴 하지만 소폭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예. 문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었었던 것이 3월 초였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장이 지금 2분기의 중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되는 부분 등은 조금 이제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1분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빠진 섹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와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예. 에너지는 정유 산업이 아주 대폭 영업 손실을 보게 되는 부분 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300% 이상 영업 감소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자료에서는 제외를 했고 제외하셨고. 다행히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을 해왔었던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에선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표에서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부분이 산업재나 소재 등과 같은 자본재 산업에 대한 실적이 극히 부진해왔다. 예. 결국 이는 영업 환경이 안 좋았었던 문제 등도 분명히 있지만 고정비 부담을 견디기 힘든 산업일수록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라는 점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 서비스 섹터가 크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예. 결국 지금 주가 수익률 측면과 코스피가 2,000선까지 회복하는데 무엇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그대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제 박사님께서 조금 전 설명하셨던 부분과 매칭되는 부분 등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과거에는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 산업 간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산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운 기업이 그 시장을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절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거든요. 예. 아무리 경제가 안 좋더라도 이 정도면 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밸류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었는데 예. 플랫폼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의 하나의 그 기반을 다지고 나다 보니까 장벽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절대 밸류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게 되고 밸류를 서로 뺏고 빼앗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현대차 시총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나왔는데 예. 단순히 이익만 가지고 나서 우리가 비교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인터넷과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높은 밸류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의 금융이나 유통이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밸류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분간 이런 실적 및 밸류에이션에 대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등이 이번 1분기 실적과 2분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 보여지는 가장 좀 중요한 의미라는 점에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적과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가도 어느 정도는 차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서 그 33%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기 그 1분기에. 네, 그게 그 정유 회사들을 전부 포함한 숫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뭐 절대 금액 기준에서는 전체 이익에서의 영향력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여도는 크지는 않았었다고 평가가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그 미국 그 기업 실적 1분기 그거는 어땠는지 한번 좀 우리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1분기는 3월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인 팬데믹이 지금 4월, 5월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예, 예. 그것보다는 지금 주식시장도 이미 지금 2분기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지금 기업 실적의 훼손을 이미 반영하고 예. 이미 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이미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지금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다만 1분기 실적이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2분기나 혹은 하반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으로 전개될 어떤 그 펀더멘탈 기업 이익의 어떤 그 회복 탄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조금 그 예측하는데 힌트를 얻는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닝스 리비전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상승 그 전분기보다 이제 이익을 상향 조정한 기업들 수에서 예. 하향 조정한 기업들의 수를 빼서 그걸 이제 전체 기업 수로 나눈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지금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엄습하기 전에 이미 작년 말부터 혹은 작년 초부터 이 이익의 그 수정 비율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오네요.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작 지점이 이제 2018년 연말 정도 됐죠. 점선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지금 내려가는 있습니다. 형태가 됐고. 지금 빨간색 선은 2014년,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은 국면에서도 한번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주가도 이제 상승을 계속 탄력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연한 파란색 선은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한 파란색 선과 진한 점선을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상승 기울기가 더딜 가능성을 예. 저희가 내다본다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궤적으로 이익의 어떤 그 센티먼트, 이걸 이익의 센티먼트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결국 이익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이익의 추정치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느냐,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이 센티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시 환경이 조금 2008년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조금 낙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정도 가더라도 상당히 그 U자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익의 센티먼트가 조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강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차분할 가능성이 높지 예.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익의 센티먼트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1분기 실적을 봤으니까 이제 2분기 실적도 우리가 한번 좀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전망이 2분기가 저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2분기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지금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한달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략 한 30조 원대 초반, 한 31조 후반대 정도를 기록해 왔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28조 대까지 지금 낮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 이익 전망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실적의 이익의 감소폭은 앞서 제가 1분기 실적은 같은 기간 대비 한 마이너스 3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2분기는 대략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7% 정도로 예. 좀 마이너스 폭에 대한 축소 정도만을 현재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이 현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제 예, 예, 2천선에 접근하다 보니까 12개월 예상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PER이 한 11배 중반대까지 올라와서 예. 이제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이보다 더 지금 올라간 경우들도 확인이 되어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어떤 그 주식시장의 이익 관점에 대한 부분만을 놓고 본다라면 이거 과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시장인가라는 것에 대해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예. 문제는 이런 고밸류 현상이 지속될 때 꼭 충족시켜줘야 될 두 가지 부분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계속 낮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충격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부분 등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성장 산업들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성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하는 언택트 관련된 모든 분야가 거기에 해당된다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이런 뒤통수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예. 시장은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경색되는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될 때다라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예. 증시 기업 이익 외적인 변수와 주변 변수에 따라서 당분간 주식시장과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과 신뢰 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에 마이너스 27% 정도니까 지금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를 하게 되면 2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연간 결산 실적을 우리가 감안한다 그렇죠. 할 때 예, 가장 예, 예. 낮은 실적의 수준은 4분기 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면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등은 코스피가 너무 빨리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예. 아니면 코스닥이 너무 강하니까 좀 이런 현재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우호적으로 해석하시는 경향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일 처음에 주가가 1,430까지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의 주가가 2,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제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은 실물하고 상당히 괴리가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시장이 과열이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사고 하셨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사실 다시 대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예. 나가신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셔서 나가시려고 하는지 사실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히 시각을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코스피가 1,400선까지 내려갔다가 리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시장 본격적인 상승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려면 적어도 경기 저점에 대한 통과가 가까워졌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이제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예. 문제는 향후 있는 어떤 시장 국면이 3월과 같은 충격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각한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좀 운영 포지션을 줄여두실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을 떠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저희도 오늘 이제 채권 시장 전망 자료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갔지만 10년 전 금융위기 때 제로 금리로 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로 금리가
2016년 중반 때까지 약 6년 가까이 제로 금리가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로 금리는 최소 6년 이상, 여차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될지도 모를 상당히 장기간 제로 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현금을 들고 있는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계속 투자 활동을 지속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굳이 매도에 대한 고민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지금 시장에 상당히 공격적인 대응을 하셨었던 분들이라면 조금 매도에 대한 부분 등으로 이 변동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나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사님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의 50개 주 모두 다가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일단 뭐 기대하기로는 이제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는 모든 주들이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어떤 그 변화 시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경제 활동이 이제 계속 재개가 되면 그 일부 업종, 뭐 음식료라든지 또 서비스 산업 쪽에서 실업자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채용 고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고용 시장의 특성은 매우 유연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천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1,000만 명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제 이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지금 펼쳐진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정부의 정책, 재정 정책 효과, 그리고 돈을 푼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어우러져서 이 경기 회복 속도를 조금 가속성을 띠게 하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한 3,4천만 명의 실업자가 1,500만 명 정도까지는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고 가을에 또 코로나19가 다시 또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한 7, 80%는 빠른 속도로 고용시장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실업률을 따지면 한 20%에 가까운 실업률에서 한 7, 8%까지는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 같은데 7, 8% 정도 실업률에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3%에서 4%대에 이제 안정된 실업률. 그렇죠. 이 안정된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을 이제 어떤 경로로 이제 회복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의 반사적인 회복, 코로나19가 물러감으로써 경제 활동이 재개됨으로써 생기는 어떤 빠른 속도의 경기 정상화와 경기의 본격적인 확장 회복 국면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산시장과 주식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혹은 물가나 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낙관론 일색일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곧바로 또 3%대 실업률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희망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충만한 상태가 될 것 같은데 막상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회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줄이려고 했던 어떠한 그 고용 감소의 압력, 그리고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수요가 다 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고용 관광을 재개한다고 해도 관광객이 코로나19 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또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올해 한 1, 2%의 성장을 거쳐서 내년에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총수요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이러한 그 해외 경제에 따른 스필백 효과,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측면에서는 경기 확장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확장은 좀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제시는 안 했고요. 대신에 이제 1,000조 원에 달하는 그 슈퍼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 효과가 어떨 거라고 지금 그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현재 중국 경제도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성장했었던 상황, 그리고 예. 지난 4, 5년 사이에 미국과 무역 분쟁을 치르면서 발생이 드러났었던 여러 내부적인 문제와 향후 어떤 그 성장을 위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 등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 1,0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수혜지가 과연 중국 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중국 밖으로 다시 나가줄 수 있느냐, 예. 어떤 성장의 이유를 내부에서 찾을 것이냐 외부에서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판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번 양해에서 드러난 반응 등을 살펴보게 되면 해외 쪽보다는 오히려 내수 쪽에 내수 쪽. 좀 더 어떤 어떤 수성 전략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상당히 강경한 발언 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인 어떤 경제 충격과 회복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만은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향후 중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에 있어 기여할 정도와 그 역량의 위치 이런 부분 등을 파악하는 데 우리가 가늠하는 사안으로 볼 수가 있고 예. 당장 올해 하반기를 기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정책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이 살아나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만 살아나고 그 주변국들이나 글로벌 경제가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얘기는 미중 무역 충돌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교적인 충돌 상황이 상당히 극단화될 수 있는 소징이 조금 커졌다라는 좀 예. 불안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예의주시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간단하게 잘 추려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